주식 투자가 뭔지를 좀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주식 투자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주관식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세력들의 투기판에 좀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애플 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로 수익 낸 분들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애플의 성장성과 미래, 기술력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실 텐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진짜 몇십 배 버신 분들, 몇백 배 번 분들도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따지기에는 특히나 한국 주식은 뭐 사실 세력이라는 이름 자체를 말하는 것도 저는 되게 거북하거든요. 왜냐면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뭔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사실 슈퍼개미 한 명이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기관, 또는 외인, 뭐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세력이래, 뭐만 하면. 떨어져도 세력, 올려도 세력, 매집도 세력. 근데 사실은 그냥 돈이죠, 돈. 근데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뭐 대선주, 이름이 윤씨라는 이름만으로 10배가 상승하는 대선주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주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2,400개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 제가 볼 땐 한 1,200개 정도는 그런 종목이고 코스닥 1,200개 중에 제가 볼 땐 한 1,000개 정도는 그렇다고 봐요. 실제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 한 1, 200개 빼놓고는 대부분 다 테마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로 많이 움직이고 실제로 제가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최근에 제가 그거 주식공부왕에 공유했었는데 시사 매거진 창인가? 그 최근에 나온 거예요. 개미 귀신이라고 그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거든요. KBS 거. 여기에 그거 나와요. 실제로 코스닥에 굉장히 많은 작업들, 말 그대로 뭐 대표이사가 수많은 법인들을 껍데기만 사가지고 올린 다음에 팔아치우고 최근에 에디슨 모터스가 그랬죠. 에디슨 모터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백억을 횡령을 하고 좋은 사람들도 그랬고요. 그 의류업체 있잖아요. 좋은 사람들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는 기업이 코스닥에 현재 몇백 개, 200개 정도 된대, 200개. 1,000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00개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같이 운영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장에서 엄청난 우리가 순진하게, 뭐야, 호재가 떴네? 무슨 리튬을 계약을 했대. 무슨 뭐 인도에 있는 리튬 업체하고 계약을, 그러니까 이런 걸 믿으면 순수하게, 그러면 당하는 거야, 당. 그런 거 띄운 다음에 그 다음날 급락시키잖아요. 매집 다 하고서 그거 마지막에 띄워서 상한가 직전까지 개미들 막 끌어들인 다음에 다 팔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물론 어떤 게 옳고의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저는 이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 시선을, 그래서 기대감이 없어요, 기대감. 그래서 저는 실적도 그냥 그저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재료. 이게 진짜 실적이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재료로서 작용을 해서 그냥 뭐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다 정도. 근데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이런 정의를 왜 세우냐에 따라서 투자의 전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 보는 것도 전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5개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5명이 다 관점이 달라요. 특히나 어떤 분은 가치 투자자고 어떤 분은 트레이더고, 트레이더란 얘기는 차트만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 저처럼 섞여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신법을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인드를. 그러면은 추천 종목도 다 다르죠. 그 사람이 좋게 보는 관점도 다 다르죠. 물론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트레이더면 트레이더 것만 한 2개만 보던지 아니면 가치 투자자면 가치 투자자 거 한 2개만 보던지 이런 식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여러 개를 보는 건데 저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강의도 이거 들었다 저거 들었다 결국에는 오셨던 분들도 있었고 제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서 강의로만 한 2천만 원 이상 쓰셨던 분들도 있었고. 왜 그렇겠어요? 왜? 그분이 모자라서가 아니잖아요. 강사들이 현혹시킨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강의를 만들어낸 거, 몇백만 원짜리 강의를 만들어낸 강사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좀 지났고, 저는 주식 공부를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식책은 사실은 완독한 건 단 한 권도 없어요. 완독한 건 단 한 권도 없고, 주식 투자의 지혜랑 뭐 한 3권 정도는 조금 보긴 했어요. 좀 보긴 했는데, 일단 차트책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안 봤어요. 뭐 위대한 투자자 뭐 이런 거 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어려웠으면 안 하면 되죠. 안 해도 충분히 수익 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매달 이렇게 체크를 했던 건데 재밌어요. 이거 매일 체크하다 보면은 아, 지난달 대비해서 좀 올랐구나, 뭐 지난달 대비해서 떨어졌구나, 급락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이니까. 근데 1월에 제가 강의하고 4월, 7월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엄청 올랐잖아요. 제가 1월에 아까 그 장표 말했다니까요. 올해 무조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코스닥이 200포인트가 올랐다는 얘기는 30%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런 30% 오르는 거는 앞으로 역사상 한 향후 5년 동안은 아예 안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은 작년에 많이 떨어졌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고 올해 사실은 경제 지표가 다 안 좋게 나왔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가 생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 예측 범위 바뀌었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거는 어닝이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실적 예측하는 게 어닝인데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다 틀렸다는 얘기죠. 전문가들 예측 이상으로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며칠 전 기사가 뭐였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없대요. 작년에서 한 1년 내내 한 수만 명의 전문가들이 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만 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없는 게 아니야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최근에. 그것도 심지어 유력 언론사에서.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스스로 중심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맨날 끌려다닌다니까요. 아무리 유명한 고수건 3프로TV건 간에 맨날 끌려다녀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논리가 있잖아요. 강사마다 다 논리가 틀린 것처럼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분명히 중심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을 제 말도 당연히 참고만 해야죠. 진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4월 달에 비해서도 낙폭은 둔화됐지만 분명히 오르긴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되는 게 많고 지금은 조금 줄였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그리고 하반기에도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지수 상단이 2700이거든요. 2700 넘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다만 제가 조건을 달았던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게 된다면은 당연히 3000 넘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악재가 발생하지 않아야죠. 미중 무역 경쟁이라든지 뭐 중국 대만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우리나라 건설사, 중소건설사 도산 얘기도 지금 1년째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하나라도 좀 크게 터지면은 당분간은 좀 위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또 내년에는 서프라이즈가 있죠. 좋은 것들이 있죠. 총선과 대선은 주식에 굉장한 호재죠. 테마주들이 많이 양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도 많이 일으키고 좀 뺄게요. 일단 스킵을 좀 할게요. 제가 이게 한 2년 전에 강의했었던 거고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장표를 크게 수정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 그냥 스킵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건 1년 전에 강의했던 거고 이거는 최근에 강의했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이고 이 종목 이렇게 사도 돼요. 이게 지수란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정답은 코스피거든요.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줘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이 정도 좀 눌림목이니까 사겠다. 약간 이런. 왜냐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급등주잖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는 조금씩 분할매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역사가 있는데 역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던 종목인데 너무 고점 같다 나는. 이거는 이 시세가 이미 다 나온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투자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2020년에 한 11월 정도의 차트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죠. 이거는 2021년 5월의 차트예요.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제가 이때도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지지와 저항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 선을 걷는데 이게 이탈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졌어요. 제가 결과론적으로 짜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그 당시에 재테크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런 거 다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그래도 여기는 깨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 여기는 우리가 10년 동안 박스권이잖아요. 10년 동안. 그럼 이 공간에 수많은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그 사람들의 매물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사실 이 사람들은 이미 손절할 타이밍이 다 놓친 사람들이죠. 물론 이건 지수지만 종목이나 지수나 논리는 똑같아요. 지지와 저항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우리나라 망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2000 깨지고 1900, 1300 이렇게 떨어질 거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투자해야 된다고 했던 게 작년 뭐 9월, 10월, 11월 이때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떨어지고. 근데 이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2,000 깨진다고 했었어요. 1,600 간다는 전문가들도 많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안 터졌으면은 저는 2,700에서 한 2,800 사이에서 횡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뭐 2,200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때? 그건 아무도 예상 못하는 악재니까. 그거 다 치고. 일단 이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골라서 모아가면은 아까 그 배당주 하시는 분도 이런 논리일 거고요. 복리투자로 큰 돈을 벌어갈 수 있겠네요 라고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분은 60년대에서 80년대 활동하던 분이잖아요. 경제 성장기잖아요. 경제 성장기. 어떻게 지금하고 비교가 돼요? 지금 이렇게 막 애플이 몇백 배 오른 상태인데 지금의 고점, 삼성전자가 이미 고점 진짜 9만 원든 글쎄요. 저는 9만 2천 원은 한 10년 안에 돌파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삼성전자를 제가 7만 원 정도에 손절을 했었거든요. 제가 8만 원에 사가지고 7만 원에 손절했는데 저도 순진했죠. 그때는 주식을 못할 때였으니까. 왜냐면 증권사 레프트에서 분명히 10만 원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저는 믿었고 샀는데 계속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대형주의 기준이 한 7조 정도 되거든요. 3조 3천억 정도. 이게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3조 3천억 원 이상이면 보통 대형주라고 보거든요. 대형주는 저는 아예 안 하는 편이에요. 아예.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JYP 정도? 뭐 이거 말고는 거의 안 해요. 왜냐면 그만큼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 이런 건 물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거 외적으로는 뭐 기아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가 못 가고 있잖아요. 계속 박스권이고 몇십 년째. 성장의 고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형주나 중형주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좀 실적이 있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죠. 2010년도에서 2022년, 심지어 지금까지도 언제 샀어도 수익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한때는 시가총액 2위였어요, 미국에. 근데 우리나라 2위이래요. 한때, 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였던 여기는 현대자동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식 언제 살지 고민하잖아요. 오늘 살까? 아니면 심지어 오늘 안에서도 아침에 살까? 10시 반에 살까? 12시에 살까? 언제 샀어도 10년 물려요, 10년. 심지어 이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 애플카 이슈 있을 때 탈출한 거예요. 10년 전에 물렸던 사람이 만약에 애플카 이슈 없었고 코로나 발생 안 했으면 아직도 탈출 못했을걸요? 아직도 여기 있을 거예요, 주가가. 이게 저는 한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 주식을 비하하거나 저도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잘 안 들어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다. 혹시 이거 맞출 수 있는 분 있나요? 아까 휘낭시에 제가 2개 드리기로 했고 한 분만 더.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3개만 맞춰도 사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삼성전자. 설마 삼성전자 우선주는 안 돼요? 우선주 빼고.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응? 현대자동차.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약간 체크해봐야겠는데 9위 아닌가? 9위인가 10위 같은데 현대자동차?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 거였고 잠깐만요. 2, 3, 4, 5, 6, 7, 8위네요. 8위. 현대자동차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10위 밖으로 좀 벗어났었어요, 한동안.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올라간 거고, 이거는 제가 예전 강의할 때 가져왔던 건데, 제가 그래서 최소한 1위부터 18위 중에 이게 크게 변동성은 없으니까, 얘네가 최소한 뭐 하는 업종인지는 알아야 된다. 당연히 저는 다 말할 수 있죠. 삼성전자 반도체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고요. LG화학은 배터리고, SDI도 배터리고, 현대차는 전장이고, 전장이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도 좀 있고요. 네이버는 인터넷 플랫폼, 그 다음에 뭐 기아도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바이오고요. 삼성물산은 의류나 유통 쪽이고, 뭐 현대모비스는 전장이고요. 포스코케미칼도 배터리고, 이노베이션도 배터리나 정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어떤 업종인지를 아는 걸. 뒷부분에도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업종이라고 생각해요. 업종만 알아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탑다운이라는 투자 방식이에요. 업종을 먼저 선정하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투자자들은 버텀업 방식을 써요. 뭐냐면 PBR이나 PER이 낮거나 또는 최근에 매출이 있고 있는 걸 퀀트 투자로 해서 뽑아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업종을 아예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52주에 신고가가 나왔다던가 또는 반대로 52주 신저가가 나왔다던가 이런 종목만 뽑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업종인지 상관없이 그냥 차트 모양이 오를 것 같은 업종이래, 차트 모양이 오를 것 같은 위치래, 그런 이유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수많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100% 옳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저는 항상 이걸로 수익을 냈어요. 그냥 차트는 말 그대로 거들 뿐이에요. 거들 뿐. 이 업종 내에서 무조건 종목을 선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 2월 달에 내가 타임머신을 돌릴 수 있으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까지가 배터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조건 이 안에서, 만약에 내가 대형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안에서 샀어야 되죠. 그러면은 수익률이 30% 이상은 무조건 났죠. 무조건. 포스코케미칼이라는 탁월한 선택을 했으면은 3배 정도 수익이 났어요. 포스코홀딩스에서도 한 60% 정도 수익이 났고. 이 안에서만 고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만. LG에너지솔루션이나 에코프로 이런 건 물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그거 외적으로는 기아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가 못 가고 있잖아요. 계속 박스권이고 몇십 년째. 성장의 고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형주나 중형주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 좀 실적이 있는 거.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죠. 2010년도에서 2022년, 심지어 지금까지도 언제 샀어도 수익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한때는 시가총액 2위였어요, 미국에. 근데 우리나라 2위, 이래요. 한때, 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2위였던 여기는 현대자동차.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주식 언제 살지 고민하잖아요. 오늘 살까? 아니면 심지어 오늘 안에서도 아침에 살까? 10시 반에 살까? 12시에 살까? 언제 샀어도 10년 물려요, 10년. 심지어 이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 애플카 이슈 있을 때 탈출한 거예요. 10년 전에 물렸던 사람이 만약에 애플카 이슈 없었고 코로나 발생 안 했으면 아직도 탈출 못했을걸요? 아직도 여기 있을 거예요, 주가가. 이게 저는 한국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국 주식을 비하하거나, 저도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이 잘 안 들어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다. 혹시 이거 맞출 수 있는 분 있나요? 아까 휘낭시에 제가 2개 드리기로 했고 한 분만 더.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3개만 맞춰도 사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네. 삼성전자. 설마 삼성전자 우선주는 안 돼요? 우선주 빼고.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응? 현대자동차.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약간 체크해봐야겠는데 9위 아닌가? 9위인가 10위 같은데 현대자동차?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 거였고, 잠깐만요. 2, 3, 4, 5, 6, 7, 8위네요, 8위. 현대자동차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거든요. 10위 밖으로 좀 벗어났었어요, 한동안.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올라간 거고, 이거는 제가 예전 강의할 때 가져왔던 건데, 제가 그래서 최소한 1위부터 18위 중에 이게 크게 변동성은 없으니까 얘네가 최소한 뭐 하는 업종인지는 알아야 된다. 당연히 저는 다 말할 수 있죠. 삼성전자는 반도체고,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고, SK하이닉스는 반도체고요. LG화학은 배터리고, SDI도 배터리고, 현대차는 전장이고, 전장이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도 좀 있고요. 네이버는 인터넷, 플랫폼, 그 다음에 기아도 자동차,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바이오고요. 삼성물산은 의류나 유통 쪽이고, 현대모비스는 전장이고요. 포스코케미칼도 배터리고, 이노베이션도 배터리나 정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어떤 업종인지를 아는 걸. 뒷부분에도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업종이라고 생각해요. 업종만 알아도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탑다운이라는 투자 방식이에요. 업종을 먼저 선정하고 그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투자자들은 버텀업 방식을 써요. 뭐냐면 PBR이나 PER이 낮거나 또는 최근에 매출이 있고 있는 걸 퀀트 투자로 해서 뽑아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차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업종을 아예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52주에 신고가가 나왔다던가 또는 반대로 52주
신저가가 나왔던가 이런 종목만 뽑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업종 무슨 업종인지 상관없이 그냥 차트 모양이 오를 것 같은 업종이래 차트 모양이 오를 것 같은 위치래 그런 이유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것도 수많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100% 옳다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저는 항상 이걸로 수익을 냈어요. 그냥 차트는 말 그대로 거들 뿐이에요. 거들 뿐. 이 업종 내에서 무조건 종목을 선정하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 2월 달에 내가 타임머신을 돌릴 수 있으면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까지가 배터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조건 이 안에서 만약에 내가 대형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 안에서 샀어야 되죠. 그러면은 수익률이 30% 이상은 무조건 났죠. 무조건. 포스코케미칼이라는 탁월한 선택을 했으면은 3배 정도 수익이 났어요. 포스코홀딩스에서도 한 60% 정도 수익이 났고. 이 안에서만 고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만. 반대로 만약에 4월로 내가 돌아간다. 그러면 SK하이닉스죠. 반도체 그때 업황 쳤다는 바닥 쳤다는 리포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SK하이닉스가 지금 30%가 넘게 올랐어요. 한 달 사이에. 그렇게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만약에 고른다면 저는 전장 쪽을 좀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이 너무 잘 나오고 있거든. 수출이 잘 나오는 곳이 드물어요. 지금 업종 중에서. 근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2분기 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면 이미 배터리도 너무 많이 올랐고 반도체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라면 굳이 이 중에서 선택한다면 저는 솔직히 대형주들 중에서 선택 안 하겠지만 그러면은 현대차와 기아차 할 것 같아요.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건데 오늘자 7월 2일자로 최소한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1위부터 한 10위까지는 대략 뭐가 있는지는 왜냐면 순위가 좀씩 바뀌니까 대략은 뭔지는 알아야 된다. 특히나 상위권 예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코로나 때는 1, 2위였어요. 걔네가 당연히 바이오 쪽으로 돈이 몰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당연히 배터리죠. 한때는 또 게임주들이 좀 올라왔을 때도 있었고 위메이드 같은 거.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배터리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1, 2위하고 3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배터리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엔 업종이라는 얘기죠. 업종. 그럼 뒷부분에서 업종을 어떤 식으로 내가 찾아내는지 그럼 상승하는 업종을 좀 볼게요. 좀 전에 설명드렸었고 저는 일단은 나스닥을 좀 추종하는 편인데 무슨 말이냐면 전 다우존스보다는 나스닥의 변동성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종목을 선정할 때도 좀 보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에서 그 새벽에 결과가 나오니까 오늘은 테슬라를 비롯한 전장이 뭐냐면 전기차 부품이거든요. 전장 쪽이 많이 올랐다. 테슬라, 루시드 모터스 또는 뭐 GM 이런 데가 많이 올랐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차를 비롯해서 전장 소형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이유가 이 시총 18개 중에서 성장주가 15개고 가치주라고 보통 표현하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업종이 3개예요. 가치주 업종 3개는 뭐냐면 이 중에서는 신한, 은행권, 금융, 그 다음에 또 있나? 삼성물산, 유통도 가치주니까. 어떤 차이냐면 전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성장주는 이제 막 데뷔 아직 안 한 연습생.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대박이 날 수도 있고, BTS처럼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듣보잡이 될 수도 있죠. 이름 데뷔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반대로 가치주는 지금의 BTS나 또는 뭐 지금의 아이돌 누구 있죠? 뭐 트와이스 이런 정도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인기 있는 아이돌 매출을 꾸준하게 나와요. 그 대신에 성장성은 쉽지 않죠. 이제는 물론 솔로로 찢어져서 이런 얘기는 할 거 없고 떨어질 일만 남았죠. 사실은 나이는 점점 먹고 좀 있으면 조금씩 멤버 중에 결혼도 할 거고 은퇴도 할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전만큼은 못할 가능성이 높죠.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 매출은 정말 잘 나와요. 코로나 때도 잘 나오고 하지만 성장 가능성 거의 없다고 하죠. 특히나 금융, 건설, 조선 뭐 이런 것들. 조선은 약간 얘기가 다르요. 사이클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 그렇게 우리나라 변동성이 크냐 주식이. 그 이유는 성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 변동성 근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스닥이 많이 오르는 날은 우리나라 주식이 좋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다우존스가 오르는 날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경우도 많더라. 이것도 하나의
왜냐하면 제가 업종을 얘기하다 보니까 업종이 시총 상위 기업들의 업종의 주가 흐름이 중요한 걸로 알아야 되니까. 왜냐면 삼성전자가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올랐는데 그러면 저라면 당연히 반도체에 소형주, 중형주를 투자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5% 오를 때 걔네들은 10%씩 오르니까. 반대로 얘네가 5% 떨어질 때 얘네 10%씩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표로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를. 얘네 삼성전자가 좋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얘네들이 올라가는 추세라면 그건 이동평균선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반도체 업종이 요새 좋아지고 있구나 또는 수출입 데이터에서 반도체가 좋고 있구나라는 거를 기사 1분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지금 7월 2일이잖아요. 7월 1일자로 어저께 수출입 동향이 나왔어요. 그러면 6월 수출입 동향이 나온 거거든요. 어저께 전장, 그다음에 배터리, 조선 쪽이 잘 나왔다고 기사화가 됐어요. 아예. 그다음에 건설 기계까지. 그러면 당연히 그런 업종들을 봐야죠. 그리고 또 최근에 그런 업종들이 지난달에도 좋았기 때문에 이번 달 내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또 좋았으니까 당연히 다음 달까지 이번 달 7월 달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 업종들 중심에서 봐야 되고요. 종목들을. 아까 말한 대로 그 가치 투자자들이 몇십 년 동안 뭐 주식을 모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K 주식은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K 주식은 그러면 안 된다. LG화학, 현대차, LG전자, HMM, 두산중공 정말 유수의 기업들이죠. 엄청난 종목들이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또는 여기서 샀다. 또는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다. 여기서 샀다. 20년, 30년 물리는 거예요. 20년, 30년. 물론 업종의 변화가 크죠. 예전에 뭐 HMM 같은 해운이 잘 될 때도 있었고 중공업이 대장일 때가 있었고 하지만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잘 나가는 업종들이 배터리가 언제까지 잘 나가겠어요. 얘들도 지금 다 PBR, QER 몇십 년치 끌었다 쓰는 건데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이 당시에는 모든 투자자들이 두산중공업이 짱이라고 했겠죠. 건설이나 이런 중공업 주가 2004년도, 5년도, 6년 8, 9년까지 그랬을 거야. 4, 5년 동안 상승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냥 원전 테마 있을 때만 잠깐 반짝하는 그런 소외업종이 된 거예요. 소외업종. 근데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되게 좋아해요. 두산중공업. 또 HMM 이런 거. HMM은 심지어 이때 기억하세요? 이때? 코로나 때 13배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난리 났었죠, HMM. 근데 지금 다시 바닥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논리가 이거였어요. 이 사이클이 올 것이다. 사이클 업종이기 때문에 안 왔잖아요. 지금 뭐 조선 조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하나가 인수한 하나오션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옛날에 대우조선해양 하지만 그거는 테마로 올라간 거지. 하나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조선업종이 막 엄청난 사이클이라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인 결론을 내보면 뭐 옳다 나쁘다를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소형주 정도, 미국에도 소형주가 있겠죠. 중형주나 소형주 정도를 좀 한 1, 2년 정도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10년 뒤에 없어질 기업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너무 리스크가 크다. 실제로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한 10년 지나면 한 30% 없어지죠. 아예 상장 폐지돼서 날아가죠. 얼마나 리스크가 큰 거예요. 나는 나름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기껏해야 증권사 리포트잖아요. 신문기사나. 아니면 또는 뭐 유튜버들의 말밖에 없으니까. 그랬다가 이번에 그 김정환 씨인가 뭔가 제가 다원시스 얘기도 맨날 했는데 왜냐면 전 다원시스 얘기할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다원시스가 뭐냐면 그 사람이 한 3년 전부터 계속 추천했던 종목인데 인공태양 만드는 업체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기꾼이다. 왜냐면 인공태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것도 중소기업이 겨우 시총 2, 3천억짜리가 인공태양을 어떻게 무슨 플리즈마 기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주가는 계속 바닥을 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그분 지금 조사받고 있죠.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니까 미국 주식을 저는 사실 많이는 안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뭐 빅테크 기업이나 나쁘지 않아요. 뭐 1년 기대 수익률 짧게 잡으면은. 하지만 막 K 주식처럼 LG에너지 솔루션처럼 막 40% 오르고 이런 거를 기대하면 안 되죠, 절대. 뭐 테슬라는 좀 예외고, 테슬라는 워낙 변동성이 큰 주식이니까 이런 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식. NDVR처럼 갑자기 무슨 AI, 챗GPT 나와가지고 막 2배 오르고 이런 거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니까 그런 거를 일반화하면 안 되고 대부분의 주식들을 얘기하면은 그냥 큰 주식들은 대부분 박스권인데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근데 이제 단점은 아까 우리 차트 봤잖아요. MS 차트. 20년간 우상향을 한
거품이 분명히 부담스럽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얘기도 사실은 제가 1년 전부터 똑같은 장표 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이번진 마켓은 우리나라나 차라리 아시아권을 보는 게 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양도세 이슈도 좀 있고 양도세 어쨌든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동욱 씨도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양도세 이거 엄청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수익을 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거를. 800만 원이나 돈을 내야 된다는 거를. 근데 한국 주식은 아직은 없으니까. 내년부터 된다는 말은 있는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2년 10월 한 달간 LG에너지 솔루션이 30% 상승했어요. 우리나라 시총 2위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한국 주식엔 있다는 얘기예요. 이머징 마켓엔.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대주주만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양도세 안 내고, 그다음에 테마나 이런 게 한글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편하잖아요.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그런 장점이 있고 미국 주식은 그런 장점이 있고.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다. 한국 주식은 손실률이 그만큼 클 수가 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제가 예전에 주식 공부방에 저는 이제 기사를 아침에 하나 올리고 아침에 한 8개 정도 정리된 기사 올리고 장중에도 거의 안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가에 이제 재료 같은 거 정리된 거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장중에 뭐 좋은 종목이 있으면 한두 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여긴 정보가 없대. 그러니까 다른 방에 가보니까 다른 무료 방에 가보니까 너무 정보가 많은데 거기는 저는 정보가 너무 없다고 그래서 탈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보가 많은 게 문제다. 100개씩 막 정보를 공유해요. 100개씩 그런 차트를 공유하고 100개씩 기사를 공유해.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 그걸 어떻게 쫓아다녀요. 직장인 투자자가 100개나 되는 거를. 그래서 저는 예전엔 텔레그램 방 이런 거 들어가 있었거든요. 뉴스 공유방. 안 들어가죠. 요새 안 본 지 한 6개월 됐어요. 왜냐면 언제 보고 있어 이거를. 테마가 하루에도 몇십 개씩. 그래서 저는 요새는 수급 판단만 해요. 수급.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일단 그래서 오히려 과다한 정보가 문제다. 너무 정보가 많은 게. 그냥 적은 정보에서 저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한 5개 정도 되는 뉴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마음에 드는 거 한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된다고 봐요. 어떻게 그걸 다 쫓아다니겠어요. 복리 얘기는 아까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미국 주식 좋아요. 미국 ETF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한국 주식 우리는 젊기 때문에 젊어서 시드머니가 없는 게 핵심이죠. 젊어도 돈만 많으면 미국 주식 해도 되죠. 그러면 한 1년에 10%만 수익 나도 복리로 하면 괜찮으니까. 근데 그래도 한국 주식은 막 대형 주사도 30-40%씩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 같은 정도의 장세만 유지가 돼도 급격하게 오르는 장도 아니죠. 지금 정도의 횡보장, 6-7월 정도의 횡보장동만 유지돼도 내가 업종만 잘 파악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도 웬만한 거 다 2배 올랐어요. 2배, 3배. 지금 1월부터 6월 사이에 웬만한 종목 다. 눈 감고 찍었어도 다. 특히나 여기서 운 좋았으면은 7, 8배 먹는 종목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었어도 최소 먹어도 40%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반도체 업종이 아무거나 1월에서 2월에만 샀으면은 그러고서 이제 파는 거 5, 6월에 팔았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업종인데 어쨌든 한국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위험성은 있지만 젊었을 때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자산이 50억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안정적인 거 해야죠. 안정적인 거. 변동성 적고 아까 말한 고배당 이런 거 해야죠. 그러면 한 달에 한 7, 800 나오니까 그러면은 노후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정도 돈이 없으니까. 뉴스에 팔아라는 말 있잖아요. 뉴스에 팔아라. 제가 이것도 항상 얘기하는데 옛날 얘기 2020년도 제가 이제 대전 사람이라서 그 세종시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거 아니다. 여기 이날이네요. 7월 20일 날 여당이었죠. 그 당시 여당의 연내대표가 뭐 이거는 사실 한 번 있었던 재료는 아닌데 행정수도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급등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 상승장이었었던 게 전제였지만 이런 작은 재료 하나에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처럼 변동성이 적은 주식에 비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 하나에도 30-40%씩 올랐다는 거예요. 몇 억씩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다 올랐겠다.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야. 고점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30%가 더 올랐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많이 떨어졌죠. 무슨 말이냐면 꾼들은 잘하는 분들은 이런 뉴스가 뜨면은
그날 다음날 새벽에 관광버스 타고 올라가서 계약해요. 아니면 바로 전화해서 계약해요. 근데 그 전제가 될 건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죠. 시장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테마주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이게 아파트인데,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인데 설마 떨어져도 뭐 20% 30% 떨어지겠어요?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계약금 바로 쏜다는 얘기예요.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주식 얘기를 해볼게요.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사실 주식 강의할 때는 최신 사례가 한 10개 정도 더 추가가 됐어요.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계속 그런 뉴스들은 발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우연히 추석 때 오징어 게임을 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 저한테 문자로.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우연히 봤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딱 이거예요. 그때가 연휴였으니까, 추석이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라고 블로그에 검색을 하니까 한 3개 정도 뜨더라고요.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 사마 네트워크스. 그래서 이거를 방송을 했어요. 추석 때, 추석 기간에, 아직 장이 열리기 전에. 그래서 이 게임주들이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상한가 21%, 7%가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매매를 했는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봐봐요. 이미 상한가 나왔잖아요. 버킷 스튜디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상한가가 엄청난 거란 거 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한가가 시작이에요. 상한가가 시작. 끝이 아니라 상한가가.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테마주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당일 20% 급등은 사실 내가 익숙하지가 않으면 매매를 잘 못하면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이만큼 상승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테마주들 중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강의를 할 때 테마주 중에서 재료를 판단하는 기준들을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건 장기죠. 그리고 제일 흔한 게, 제일 약한 게 단기고, 단기에 예를 들면 산불 이런 거, 산불, 지진, 우리나라에 뭐 경주 지진, 그럼 경주 지진 관련된 주, 뭐 산불 나잖아요. 그래, 폭염 관련된 주 잠깐이에요. 2, 3일. 뭐 예를 들어서 블랙아웃이 됐다, 전력이 다 아예 나갔다, 이러면 한 일주일 가겠죠. 근데 그런 일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웬만한 폭염 가지고는 하루 이틀밖에 안 올라요. 선풍기 관련된 주식들 뭐 이런 거, 에어컨 관련된 위니아 뭐 이런 거. 근데 장기 주식은 뭐가 있냐면, 제가 뭐 강의할 때는 한 10개 정도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사례를 보면은 글로벌 테마죠. 제가 항상 많이 하는 게 메타버스. 페이스북이 이름을 2년 전에 메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걔네들은 그 당시,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뀌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메타버스가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는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가진 네임을 포기하고 메타버스의 메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2달 동안 상승했어요. 2달 동안. 우리나라에도 한 4, 50개 되거든요. 4, 50개. 대장주들은 3, 400개 상승했고, 또는 작년에 주식하는 분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바이든이 작년에 선언을 했죠. 작년처럼 폭락장미에도 불구하고 IRA 관련된 주들도 마찬가지로 2, 3배가 2달 내내 올랐어요. 2달 내내. 이상한 종목들이 아니라 실적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재료는 제가 대충 분류를 해봤는데 2021년도, 22년도만 정리를 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주식을 그때밖에 안 했으니까. 1년에 이런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8번에서 10번 정도 나와요. 한 번 놓쳤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 다음 재료를 판단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올해 당연히 등장했죠. 챗 GPT 관련된 주들은 많이 오른 건 10배 올랐고 적게 오른 건 2배 올랐어요. 이런 종목들 40종목 정도 됐었고 1월부터 2월까지 올랐어요. 하루 오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짜리 단탈은 정말 실력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아니면 못 잡죠, 당연히. 장중에 특히 발생하는 재료들, 이런 거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만 파악할 수 있고 구조만 파악할 수 있으면은 살 기회가 한 달 동안 있다니까. 한 달 동안. 2달 동안 오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내가 아무 때나 사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게 실력이 대단해서야지 이럴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흐름만 알고 내가 판단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재료가 발생했을 때 초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은 수없이도 많고, 가장 쉬운 거는 이동평균선이죠. 모든 이동평균선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승과 횡보와 하락과 재상승을 거치거든요. 이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상승 초입 때 이동평균선이 재료가 발생하면서 팍 퍼지기 시작하는 시기, 그때 매수하게 되고, 파는 거는 본인의 마음인데 난 욕심이 적으면 10%에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좀 차트를 볼 줄 안다 이러면은 뭐 한 2배, 3배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거를 좌우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매일 보는 지표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언제 팔지를 결정하는 거는 내 심리죠, 심리.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단련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거고,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들은 상한가 이후에도 이렇게 상승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 재료들은 수없이도 나온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볼게요. 같은 패턴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IMF를 안 겪었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수익을 못 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못 겪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수익을 못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고점에 잡았어. 왜냐면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제서야 시작을 한 거잖아요. 남들 다 벌었다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오징어 게임 때 전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개봉했을 때 똑같이 수익을 냈고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 부잣집 막내 아들 맞나요?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송중기 나왔던 거? 그거 나왔을 때 똑같이 수익을 100% 이상 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오징어 게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때도 저도 아쉬웠던 게 제가 주식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갖고 빨리 팔았어요. 너무 이거 겁나는 거예요. 너무 급등하니까. 근데 봐봐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왜 떴냐면 예상치 못한 은행을 한 거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시청률이 점점점 올라가. 이러면은 괜찮죠. 근데 시청률이 처음부터 높게 시작해서 오히려 떨어지거나 횡보를 해.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랬는데 시청률이 막 10%, 20%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오징어 게임이랑 똑같죠. 오징어 게임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6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상한 변호사 관련주라고 치면은 그냥 블로거 2-3명 거만 정리한 거 봐도 누구 걸 봐도 상관없어요. 상위권에 노출된 거 2-3개만 봐도 겹치는 것들이 한 2-3개 나와요. 그럼 그게 정리가 될 것이죠. 관심 종목으로 한 5개 정리되겠죠. 그 중에서 대장주, 부대장주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대장주는 뭐냐면 제일 많이 오른 게 대장주예요. 제일 많이 오른 거. 제일 빨리 오르기 시작한 거, 제일 많이 오른 거. 근데 A스토리가 의상훈 훈련도 여기 보면은 나와요. A스토리 주가라고 나오죠. 그냥 제가 이거 검색한 거 캡처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A스토리 또 나오죠. 뭐 KT도 있고 CJ ENM도 있고. 근데 보면은 제가 아까 6월 29일에 시작했다고 했죠. 6월 24일에 이렇게 바닥이었어요. 그러다가 6월 29일에도 바닥이었어요. 근데 7월 초부터 이제 시청률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뉴스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워낙 독특한 소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 건데 18,000원에서 35,000원까지 2배가 올랐죠. 2주 동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설사 이걸 놓쳤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날도 한 10% 상승했어요. 70%. 사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때 시그널을 느꼈어야 되고 설사 이날 놓쳤다고 해도 이 다음 날에도 10몇 %가 상승을 했거든요. 거의 20% 정도. 이러면 당연히 알았어야 돼. 어떻게 이 주식이 2번이나 이렇게 급등을 하지? 그러면은 근데 10명 중에 그러니까 주식을 초보자들은 이때 겁을 먹어요. 이 뭐야?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미 내가 들어가면 늦었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고 나서 40%가 더 올랐어. 근데 이 정도면 조금 오른 거예요. 왜냐면 웬만한 테마들은 다 2-3배가 가거든요. 2-3배. 특히나 대장주들은. A스토리도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 정도 간 거고 오히려 KT나 CJ ENM 같은 경우는 찔끔 오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테마주 같은 경우는 빨리 오르고 많이 오른 거를 대장주를 사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재벌집 막내 아들이 11월 18일부터 시작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주라고 치면 수도 없이 나오죠. 레몽레인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레몽레인. 또 위지옥 스튜디오, 컵투스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근데 레몽레인이 이 당시에도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쿠퍼스 코리아. 일단 쿠퍼스 코리아가 제일 많이 올랐고 레몽레인이 두 번째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야겠다라고 만약에 테마주 내가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런 기사가 쏟아져요. 아까 개봉을 언제 했냐면 얘네가 11월 18일에 개봉을 했는데 11월 24일 2주나 지나서죠. 이때 재벌집 막내 아들이 50여 개국 1위를 했다라는 기사가 떠요. 첫 방송이 이때고요. 첫 방송 한 이후에도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된 주는 이미 드라마 편성 같은 경우는 2-3달 전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내가 미리 다 선취매할 수도 있어요. 미리 다 사서 매집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뭐 위험성은 내가 가져가는 거죠. 왜냐면 드라마가 반드시 잘 된다는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시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제가 이제 주식방에서는 이때 픽을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주식이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미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약 10% 가까이 상승한 걸 봤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해서, 그럼 만약에 제가 이날 방송을 했고 매수 얘기를 했으니까 이날이나 이날 둘 중에 하나 샀을 가능성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 값어치를 좀 크게 봤다면은. 왜냐면 일단 송중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고, 뭐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이게 흔한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워낙 재밌다는 평들이 많았고, 그러고 나서 이틀의 기회가 있었죠, 살 수 있는. 그러고 나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는 10몇 %가 이미 상승을 했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고 나서도 5, 60%가 더 올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이 시그널을. 이 정배열 초입에는 설사 이 테마주를 떠나서 이 차트만 보고서도 이 재료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배열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구나. 이 지속이 1주가 갈지 한 달 갈지는 지나봐야지 하는 거지만, 재료의 파급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 추세라는 거는, 이동평균선은 추세거든요. 추세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뀌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뭐 NC소프트 횡령 뭐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SG증권발 뭐 하한가 이런 게 있으면 추세가 끌 수 있죠, 하루만 해도.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물고, 웬만한 주식들은 오랜 기간 동안 누군가 매집을 해오고, 그 다음에 재료, 왜냐면 이 레몽레임이라는 것들도 제가 말한 대로 이미 재벌집 막내아들이 개봉한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 관련된 업계면. 하지만 우리도 검색만 했었으면 2달 전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송중기 나오기 때문에 라고 판단을 했으면 미리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닥에서. 그래서 팔 수도 있는. 그 대신에 이 기간은 좀 되겠죠, 한 달 정도. 코퍼스 코리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날이 이미 상승이 나오고서, 이게 이제 부대장주인데 무슨 말이냐면, 대장주가 제가 제일 빨리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이미 21일 날 상한가가 나왔어요. 20일 날 상한가가 나왔어요. 20일 날, 11월 20일 날. 그러고 나서 25일 날 상한가가 나왔어요, 같은 재료로. 근데 저희는 아까 뭐 했죠? 아까 미리 정리했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런 거를 보면은 재벌집 막내 아들, 그리고 레몽레인 코퍼스 코리아라는 거는 미리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관련된 주들이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을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이유를, 비결을 단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관심 종목 관리라고 할 것 같아요. 관심 종목은 즉 업종이에요, 업종. 물론 테마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업종이죠. 왜냐하면 레몽레인도 그렇고 코퍼스 코리아도 그렇고 여기 써 있죠. 업종이 여기 써 있어요. 오락문화라고 써 있죠. 오락문화. 이렇게 보시면은 오락문화, 결국엔 OTT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 업종이란 얘기예요. 테마는 하나의 이 업종을 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재벌집 막내들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대박이 나고 있다 이러면은 최소한 오락문화 업종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목을 단기로 가져갈 때는. 근데 이제 천차만별이죠. 왜냐면 이렇게 대장주, 부대장주들은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이 났지만 같은 업종인데도 콘텐츠리 중앙이 JTBC거든요. JTBC의 자회사인데 얘네는 찔끔 먹는 거예요, 찔끔. 근데 이거를 선택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겁나니까. 앞부분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겁나서 관련된 주인데 약간 덜 오른 거를 선택하라거든요. 이제 그래서 물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 선택을 했다가. 그래서 저도 이게 3년 동안 제가 한 2,000 종목 매매를 해봤으니까 느낀 결론은 아무리 그래도 대장주다, 테마주는, 이건 우량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실적주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주도 최근에 테마가 붙으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던 종목에 한미반도체라는 게 있거든요, 중형주 중에. 걔도 사실 대장이었기 때문에 많이 갔거든요. 3배 올랐어요, 3배. 실적주인데.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무조건 대장주를 사야 된다. 그래서 뉴스에 관심을 굉장히 가져야 되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잖아요, 하루에 1시간밖에 공부 안 한다니까요. 9시 뉴스 보죠. 9시 뉴스는 제목만 봐요. 그 내용을 제가 왜 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면 보죠. 뭐 우크라이나 뭐 관련된 협상이 있었다든지, 또는 뭐 대통령이 뭔가를 발표를 했다던가, 이번에도 뭐 교육주들 움직인 것처럼, 이러면은 그 편은 보죠, 한 5분짜리. 근데 그 이상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제가 1시간이나 들여서 뭐 날씨 이런 거 봐서 뭐해요. 그래서 어쨌든 뉴스 같은 경우도,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정리된 것들, 또는 플랫폼 같은 데서 뉴스 정리된 것 엄청 많으니까 간단하게 흐름만 본다는 거고, 저는 증권사 레포트도 제목만 봐요.
그러니까 제 공부법을 누군가는 되게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 같은 놈이 무슨 주식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익이 나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공부해도 특히나 직장인 투자자들 중에서 증권사 리포트를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직장인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 전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뉴스를 보는 이유는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를 보려고. 올해는 챗 GPT였고, 그 다음에 로봇에도 몰렸었죠, 2월 달에는. 왜냐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로봇 기업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일론 머스크가 또 그 흐름에는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로봇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있고 계속 그런 사업들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글로벌 이슈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본다는 거고. 일단 저는 일단은 지금은 테마주에 대한 얘기나 뉴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주식 공부 방법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스킵을 좀 하고.